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2일 오후 8시 7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축팬 374화 1부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영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근입니다. 네, 팟캐스트 해축팬은 스포티파이, 팟빵, 플로, 네이버 오디오에서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치즈직에서 또 라이브를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치즈직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네, 드디어 다시 복구를 해서 치즈직에서 방송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경기 라이브 뭐 이런 것도 다시 진행할 예정이고 하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도 관심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자면 여러분들 인터넷 보안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복구를 못했는데 저희가 복구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렇게 돼서 좀 사례가 많나 봐요. 그 금방 해주더라고요. 네, 그 사람들도 뭐 한두 번 당해본 게 아니겠죠. 사실 저희가 뭐 네이버 아이디 같은 거는 또 여러 군데 또 인증이나 이런 데 쓰니까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이 그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 좀 이런 사생활 보호 좀 많이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새로 이제 세팅이 좀 OBS 업데이트도 하고 그래가지고 바뀌어가지고 맞아요. 시작할 때 보니까 소리가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임시로 좀 키우긴 했는데 혹시 아직도 작다 뭐 그런 거 있으면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또 세팅 최적화를 또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프닝 토크 먼저 들어가 볼 텐데요. 일단은 주간 국뽕 넥뽕 해서 그렇죠. 한국인 선수들 이야기를 전해드릴 텐데, 뭐 일단은 뭐 경기 이야기도 좀 있지만 이적 소식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마인츠 홍현석 선수 영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경기도 나왔죠? 네, 그래서 바로 이제 마인츠가 홍영석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이제 마인츠에 한국인 선수가 2명이 됐죠. 이제 기존에 이재동 선수가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재동 선수의 대체작 홍현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같이 뛰는 네. 강경이 나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포지션도 비슷해가지고 둘 다 2선 공격수로 또 선발 출장도 하고, 네. 뭐 홍현석 선수는 약간 쥐가 나가지고 빨리 교체되긴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경기도 뛰었어요 바로. 네, 그래서 이제 마인츠와 4년 계약을 맺고 이적료 400만 유로의 가격으로 이제 마인츠로 이적을 했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슈투트가르트와의 리그 경기에서 바로 선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뭐 그래서 일단은 선발에 바로 나간 것도 고무적이고, 그리고 선발 출장에서도 뭐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득점으로 연결되는 수비 장면 딱 끊어내는 그것도 하나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이재성 선수도 있고 해서 연착륙은 좀 쉽지 않을까. 네, 솔직히 뭐 한 2-3일 만에 바로 선발 뛰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이재동 선수의 뭔가 좀 대체자 아니면 이제 경쟁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어쨌든 두 선수가 같이 선발 출전을 시켰다는 것 자체는 일단 감독의 머릿속에는 일단 두 선수를 또 공존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홍영석 선수를 또 홍영석 선수가 2선도 볼 수 있지만 또 3선이나 여러 자리가 가능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다재다능한 점을 좀 활용을 해서 홍영석 선수를 좀 여러 자리에 볼 수 있는 거는 좀 더 다른 기쁨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일단은 두 선수가 같이 뛰는 모습을 앞으로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리고 일단은 이재 선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대표팀 소집이 또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좀 팀에 남아서 적응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익숙한 리그에서 보니까 이제 더 열심히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유로파리그 뭐 이런 데는 나왔지만 사실 그 보기가 힘든 시간대거든요. 사실 벨기에 리그였잖아요. 벨기에 리그가 좀 대한민국 팬들한테 접근성이 좀 많이 높은 리그는 아니어서 그동안 홍영석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줬지만 뭔가 좀 저평가되는 감이 있었는데, 이제 분데스리가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팀 동료인 이승우 선수도 있고 좀 국내 팬들한테 노출이 많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홍영석 선수가 이제 나중에 국가대표팀의 미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최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홍영석 선수의 활약상을 좀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게 좀 기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일단은 홍현석 선수 그렇게 이적이 완료가 됐습니다. 원래 뭐 튀르키예 리그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좋은 리그에 좋은 팀으로 또 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적 소식인데, 일단은 오피셜은 아직 안 떴지만 황인범 선수가 페에노르트 이적에 거의 근접, 거의 확정됐다. 이제 뭐 발표만 남았다, 이런 소식입니다. 드디어 이제 탈출했네요. 네, 일단은 황인범 선수가 유럽에 가서는 조금 러시아 리그도 가고, 그리스 리그도 가고, 뭐 최근에 셀비아까지 가서 좀 여러 변방을 좀 돌아다녔는데 일단은 중심부로 왔습니다. 네, 네덜란드 리그도 좋은 리그고, 특히 이제 이적하게 될 팀인 페에노르트는 챔피언스 리그에 가는 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네덜란드 리그 팀들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하는 걸 많이 봤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최근에 기억하기로는 테나우 감독님이 네, 아약스 이제 4강. 4강까지 네. 갔던 이제 모우라한테 비록 무릎을 꿇었지만 4강까지 갔던 아약스도 있고 또 예전에 이제 뭐 박지성 선수가 팀을 이끌면서 이제 챔피언스 리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던 PSV 아인트호벤 뭐 이런 팀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페이노르트는 이제 저번 시즌 슬롯 감독이 팀을 이끌어서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을 했고 그래서 이제 황인범 선수가 페이노르트의 선택을 받아서 페이노르트로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일단은 여기도 일단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위험 요소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팀이 좀 좋은 팀이고 뭐 그리고 최근에는 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약스, PSV 그 다음이 약간 페이노르트라고 보긴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아약스가 좀 아예 저번 망했죠. 시즌에는 네. 부진했죠. 그래서 아약스랑 페이노르트랑 솔직히 황인범 선수가 좀 고민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마지막까지 이제 페이노르트가 이제 첫 번째 제안을 거절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 이제 유럽 5대 리그 팀 쪽의 제안을 좀 기다렸나 봐요. 근데 막 마땅한 오퍼가 오지 않아서 이제 페이노르트가 다시 제안을 오니까 이제 다시 제안을 보낸 페이노르트랑 아약스도 제안을 보냈고 그래서 이 두 팀 중에 고민을 하다가 페이노르트는 이제 챔스를 나가는 팀이니까 페이노르트 행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좋은 선택을 한 것 같고 또 당장 또 챔피언스리그에 지난 시즌에 이어서 또 볼 수 있으니까 뭐 그것도 좋고 뭐 그리고 네덜란드 리그도 뭐 세르비아 리그에 비해서는 당연히 한 단계 발전한 거니까 당연하죠. 네, 앞으로 뭐 여기서 한 시즌 정도 잘하면은 또 다음 리그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충분히 또 스텝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물론 황인범 선수의 나이가 좀 있다는 편이 좀 아쉽긴 네. 해서 좀 일찍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많이 들긴 하네요. 근데 뭐 일단은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거니까 뭐 그건 네. 어쩔 수 없고. 좀 하늘의 억가가 좀 안 따라주는 것 같아서 진짜 러시아 리그에서 뛰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네. 한국 리그에 와서 뛰는 경우가 뭐 전 세계 몇이나 있을까요? 물론 이제 러시아 좀 리그에서 진짜 그렇게 뭐 그거는 피해 본 선수들이 좀 있긴 하지만. 있긴 하지만 근데 황인범 선수는 좀 그런 억가가 좀 겹치는 것 같아서 그 중에서도 좀 타격이 큰 선수들 중에 하나긴 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아쉽다라고 그래야 되나? 사실 그래 좀 더 젊은 나이에 만약에 이제 해외에 진출했더라면 좀 더 좋은 팀, 좀 더 젊은 나이에 가서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이거는 정말 아쉽다. 이프가 있었다면라는 생각이에요. 뭐 일단은 아쉽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뭐 중심으로 들어왔고 또 페이노르트도 챔피언스리그 또 경기를 치르니까 뭐 일단은 챔피언스리그에서 또 보여주면 그만큼 또 임팩트가 큰 거잖아요. 네. 뭐 그리고 솔직히 지난 시즌에 있었던 이 레드스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챔피언스리그에서 1승도 거두기 힘든 팀이었는데 여기는 뭐 충분히 뭐 조심스럽게 막 32강 토너먼트 혹은 이제 뭐 16강 직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팀이니까. 어쨌든 이제 뭐 플레이오프 진출 단계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페이노르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챔스가 개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챔피언스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비록 이제 나이가 좀 있는 편이긴 하지만 좀 더 좋은 팀을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페이노르트의 행은 좋은 이적 좋죠, 같다. 네. 그리고 페이노르트도 나름 돈을 소비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또 쓸 거예요. 황인범 선수 분명히. 솔직히 이 정도 돈이 페이노르트 입장에서는 좀 큰 돈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 점에 있어서 황인범 선수의 활용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챔피언스리그를 좀 우리가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경기 얘기를 조금 해보면 일단 김민재 선수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죠. 지난주에 상당히 큰 실수를 하면서 좀 고생을 했던 김민재 선수인데 이번 주는 굉장히 깔끔하게 지나갔습니다. 네. 이제 저번 경기였죠. 이번에 라운드. 경기 말고 지난 라운드 네. 경기에서는 정말 좀 큰 실책을 해서 실수를 한 장면이 있었고 그래서 막 밀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로 인해 밀린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다음 경기인 프라이부르크 전에 결국 선발 출장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증명했죠. 뭐 일단은 이 경기에서는 좀 이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또 이제 또 민헨이 또 선수들을 좀 많이 바꿔서 나왔어요. 기존 경기보다. 네. 그래서 또 그 체제 하에서는 또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김민재 선수 활용을 하면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인상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문제가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잘 정비하고 이제 국가대표만 잘 갔다 오면 되니까 그래서 국가대표 기간에 또 리프레시해서 또 더 다 집중해서 진짜 사실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약간 선수들을 많이 바꾸면서 좀 경쟁 체제를 활성화하려는 딱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김민재 선수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그리고 뭐 기타 소식으로는 뭐 권혁규 선수 뭐 이번에 하이버냉 갔는데 뭐 그 선수도 선발 출장 처음으로 했었고 그리고 뭐 서령우 선수 또 서령우 선수 굉장히 또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활약 펼쳐주면서 챔피언스 리그에 또 합류를 했다. 그렇죠. 이제 황희범 선수가 마지막 경기까지 네, 맞아요. 뛰면서 챔피언스 리그를 보냈죠. 보내주고 딱 간 거죠. 황희범 보내주고 선수가. 이제 뭐 그러면 이제 레드스타 측도 자기는 챔피언스 리그 가고 갔으니까 좀 보내준 거겠죠. 이제 마지막까지 활약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서령우 선수도 이제 또 최근 리그 경기에서 도움을 기록하기도 했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고무적입니다. 네, 그래서 뭐 서령우 선수도 첫 시즌이지만 바로 또 챔피언스리그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었으니까 황희범 선수와 마찬가지로 또 거기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또 더 큰 클럽 아니면 더 좋은 기회가 또 그렇죠, 찾아올 그렇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뭐 좋은 얘기는 아니긴 한데 뭐 그래도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자면 일단은 손흥민 선수는 뉴캐슬 전에서 좀 패배를 했고 거기는 진짜 그건 것 같아요. 약간 상성? 맞아요. 지난 시즌도 개털렸고 진짜. 이게 지단 시즌도 그렇고 지지난 시즌도 그렇고 좀 뉴캐슬 원정에서 토트넘이 많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좀 뉴캐슬이 토트넘의 카운터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역습에 능한 선수들이 많고 중원이 저는 뉴캐슬 중원을 생각을 해보자면 빅식스에 안 밀리는 중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이제 뭐 토날리가 이제 최근에 돌아왔기도 했고 사실 중원의 기마랑이스하고 조엘링턴 이런 선수들은 이제 다른 팀 가서도 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선수라 생각을 해서 이제 중원은 오히려 토트넘이 더 안 좋을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경기를 까고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더 토트넘이 좀 한계를 많이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물론 뉴캐슬의 승리를 예상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어쨌든 토트넘이 문제가 좀 빨리 시급히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그 경기는 뭐 서령희 선수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건 전혀 아니었고 그냥 팀이 감독이 좀 근데 저 감독도 그렇고 약간 아직은 뭐 새로 들어온 선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격진의 약간 퀄리티가 좀 아쉽지 않나 사실. 공격수도 크러시스키가 선발 출장을 했었고 뭐 중앙으로 손흥민 나중에 이동하기도 하고 했지만 일단은 솔랑키 복귀는 좀 시급한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그 오도베르 그 선수도 조금 적응은 필요할 것 같고 존스는 발전은 안 한 것 같다. 존슨 선수가 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존슨 선수가 3경기째 크로스 한 8개 9개를 올렸는데 성공률이 0%예요. 사실 존슨의 0%도 사실 쉽지 않은데 그것도. 그러니까 아무리 정발 윙어인데 심지어 오른쪽에서 뛰는 그런 정발 윙 크로스를 올린 선수인데 그렇게 그럼 크로스 성공률이 처참하다는 것은 좀 많이 아쉬운 점이죠. 그래서 어쨌든 빨리 좀 반전은 필요한데 일단은 A 매치가 그래도 왔고 뭐 토트넘은 A 매치를 많이 선수들이 차출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정비할 시간이 있으니까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포스테코글루도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번 시즌 못하면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고 사실 첫 시즌은 그럴 수 있지라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 시즌은 이제 뭐 저희도 얘기를 하고 저희가 얘기를 하면 그 이제 라이센스가 지금 축구 전문가 분들은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토트넘의 문제점을. 그게 이제 두 번째 시즌인데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 토트넘 보드진 입장에서도 이 감독은 변하는 게 없구나 하고 이제 경질의 칼날을 꺼내들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토트넘이 초반 3경기에서 1승 1무 1패인가요? 어쨌든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A매치 기간 이후에 솔랑키에 시잘릴수록 이런 선수들이 돌아온다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이 선수들 돌아온다고 뭔가 크게 바뀔 것 같다는 느낌은 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전술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아니면 진짜 메디슨이 갑자기 폼을 끌어올리던지 그런 방안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토트넘의 다음 경기가 제가 알기로 이제 북런던 더비인데 이제 뭐 아스날도 어쨌든 이번 경기에서 비겼고 라이스도 퇴장을 당해서 징계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뭔가 이번 시즌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런던 더비에서 경쟁력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좀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오프닝 토크는 맞춰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광고 잠깐 들으시고 저희 본주제 넘어갈 텐데 그 전에 소리 조금만 더 올리고 갈게요. 저 사운드 바를 보니까 평소보다 조금 작은 것 같아가지고. 그렇군요. 네. 광고하고 저희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울렸나?
확실히 좀 커지긴 했을 거거든요. 네. 뭐 어쨌든 커지면 좋은 거니까 뭐 낮추면 되죠 뭐 나중에. 그래서 굳이 크게 소리 안 내도 될 것 같고 어쨌든 광고 들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메인 토크 들어가기 전에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충무이키 광고 문의 주실 분들은 충무이키 인스타그램 DM이나 설명란에 적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바로 루크아이에서 나오는 브라이트 차단 안경입니다. 그래서 월요일팀에서는 데이렌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노란빛의 루크아이 데이렌즈는 인공 블루라이트의 가장 해로운 범위를 90에서 95% 차단을 해줍니다. 그런데 건강에 필수적인 빛은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요. 오전, 오후, 실내 형광 등 스크린 기기 앞에서 착용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빛이 강한 실내 및 스크린 기기를 볼 때 혹은 야간에 운전에도 또 착용할 때 아주 좋다고 합니다. 루크아이는 네이버 검색창에 루크아이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렌즈 말고도 뭐 나이트렌즈라고 밤에 쓸 수도 있는 제품도 있고 하니까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광고입니다. 충무이키 사무실 빌려드리는 광고인데 동근이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충무이키 사무실을 빌려드린다는 광고인데 저희가 녹음하는 요일을 제외하고는 사무실이 비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 스튜디오를 다른 팟캐스트나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시는 분들한테 대여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있었고 저희가 사무실을 대여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송파구 장지역 가든파이브 안에 위치하고 있고 장지역의 강동이랑 분당 쪽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접근하기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하고 있는 분데스리가 팟캐스트인 마이스터샬리 팀도 여기를 쓰고 있고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충무이키 인스타 DM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면 친절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광고 마치고요. 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썸네일에는 산초랑 스털링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적 시장 또 마지막 날 끝나면서 당연하죠.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는 진짜 엄청나게 많은 이적들이 또 쏟아졌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또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일단 썸네일에 대표적으로 박혀 있으니까 먼저 스털링 선수 얘기부터 마지막 날 정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털링부터 시작해서 이제 팀별로 그러니까 아스날부터 알아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스털링 이제 첼시에서 아스날로 이적이 됐고 임대 이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털링 투 아스날 이 이적이 거의 뭐 이적 시장 마지막 날에 성사가 네. 됐죠. 원래 스털링은 솔직히 1라운드부터 좀 제외가 돼가지고 뭐 성명문 발표하고 진짜 난리가 났었는데 그렇죠. 1라운드. 이제 1라운드에 아예 명단 제외를 당하고 이제 그 뒤로는 이제 네투 선수가 영입이 됐잖아요. 그 네투한테 등번호 7번까지 뺏기고 이제 거의 뭐 첼시 1군에서 제외되다시피 한 상태였고 이제 뭐 거의 이제 이적 시장 마지막 날인데 팀이 안 나가니까 이제 뭐 남는다면 이제 첼시 U23 팀에 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레스카 감독의 기조 자체가 안 쓰는 선수는 이제 확실히 팽한다. 배제시키는 뭐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스털링 선수도 좀 확실하게 배제를 당해서 이리저리 좀 이적지를 알아보다가 결국은 아스날 임대로 일단 이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들리는 얘기로는 이적 조항이나 뭐 이런 건 없다고 해요. 그렇죠. 사실 스털링 선수가 첼시에 온 지 사실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또 이제 스털링 선수가 주급을 굉장히 많이 받고 거의 있죠.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이잖아요. 근데 10위권 안에 드는 주급을 받고 있고 그래서 30만 파운드를 아마 받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선수가 뭔가 팀을 떠나기에도 높은 주급이 발목을 잡아서 이제 다른 팀들도 그 주급 주고 사기는 좀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맨유, 아스날, 유벤투스 이런 팀들이 관심은 있었지만 이 선수의 주급이나 이제 나이도 94년생이니까 물론 젊은 나이긴 하지만 뭔가 이 선수를 샀다가 이제 실패하면은 이제 이건 힘들어요. 다시 매도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좀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뭔가 주저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적 시장 마지막 날에 이제 아스날의 합류를 임대로 하게 됐습니다. 뭐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가 또 저희 팀 내 첼시 팬 또 예준이가 있기 때문에 예준이 의견도 뭐 들어오고 했는데 이거는 뭐 첼시 입장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일단 아스날 또 영입을 했으니까 영입한 입장에서 좀 평가를 해보자면 어떨 것 같나요? 아스날 입장에서 보자. 아스날 입장에서 영입을 생각을 해보자면 당연히 플러스 요소밖에 없는 영입이죠. 일단 홈그라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렇네. 근데 아스날은 솔직히 홈그라운은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있으면 좋은 거니까요. 다다 액션이죠. 사실 그 팀 팀그라운이 좀 걸림돌이라는 게 문제지. 어쨌든 이제 스털링 선수가 경험도 많은 선수고 이제 좌우
윙 역할이 다 가능한 선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아스날의 문제가 이제 사카 말고는 뭔가 뚜렷한 윙포드 대안이 네. 없었다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마르티넬리나 트로사르 이런 선수들이 선발로 나왔는데 이제 이 두 선수들은 뭔가 이제 선발로 나오면 평가가 떨어지는 이제 벤치에 있으면 평가 높아지는 거야. 아 얘가 있었으면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두 선수가 이제 좀 장점을 드러낼 때도 있지만 단점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좀 경험 있고 이런 좀 큰 무대를 뛸 수 있는 윙어가 필요했는데 어쨌든 스털링 선수를 임대로 데려온 거는 아스날에 있어서 네. 당연히 플러스 요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사실 리스크가 거의 없는 영입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완전 영입 조항이나 이런 것도 딱히 그러니까 필수 완전 영입 조항도 없는 상태고 그리고 스털링이 올 때 거의 주급 절반 이상을 깎고 아스날에 임대로 왔기 때문에 이제 주급 부담도 당연히 덜었을 거고 그리고 스털링 정도의 선수가 만약에 또 제폼을 되찾는다? 아스날 누가 막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스털링의 임대 영입은 아스날에 있어서 굉장히 플러스 되는 요소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스털링 선수가 뭔가 좀 뺀질거릴 것 같은 이미지와는 다르게 또 프로페셔널한 선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첼시에 이제 막 마지막 날 팀에 남을 수도 있는 때인데 U23 팀에서도 열심히 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상 기사가 네.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어쨌든 스털링의 그런 경험이나 그런 짬바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영입 같습니다. 진짜 저는 이 임대가 너무 사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리스크 없이 그냥 한 시즌 굴려보고 뭐 그때 마음에 들면 사도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그렇죠. 다시 보내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뭐 주급도 사실 스털링이 기존 주급은 높지만 본인이 삭감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첼시가 얼마간 부담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진짜, 그렇죠. 진짜 개꿀 영입이 아닌가 아스날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첼시 입장으로 가보자면은 일단은 안 뛸 선수니까 어떻게라도 보낸 건 다행이다. 어쨌든 어쨌든 첼시도 주급 보조를 한다곤 하지만 결국 아스날이 주급 보조를 하면서 덜어지는 주급 부담이 있기 때문에 첼시도 결국 이거를 진짜 저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오시맨처럼 팀에 남겨둬서 이제 매발 꼬박꼬박 이제 경기 안 뛰고 주급 받아가는 것보다 낫거든요. 네. 그래서 첼시도 이제 뭐 이거 이제 그래서 팀에 남기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서 좀 그리고 이제 아스날이란 팀에 내보낸 것은 만약 두 팀이 순위 경쟁팀이라 본다면 좀 아쉽겠지만 근데 결과적으로는 내보낸 게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저도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준이 의견을 제가 적어왔는데 그래서 그 의견에도 일단은 방출한 건 어쨌든 안 쓸 선수니까 보낸 건 다행이지만 근데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이제 아스날로 보냈다. 어쨌든 그렇죠. 뭐 크게 보자면은 뭐 경쟁자가 당연히 직접적으로 막 우승 경쟁하고 그럴 건 아니지만 첼시가 그래도 좀 크게 보자면 경쟁자는 맞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집 좋은 일 좀 시켜준 게 아닌가 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을 주기엔 뭔가 좀 아까운 선수잖아요. 뭔가 계륵 같은 존재. 거기서 잘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남한테 드는 주면 터질 것 같고 우린 안 맞아요. 쓸 건데.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첼시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아예 판매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남아있을 것 같지만 솔직히 아스날에 돈을 주고 팔았다 그러면 가장 좋긴 하죠 첼시 가장 입장에서. 마지막 날에 그렇게 돈 네. 주고 팔았다는 좋은 판매였겠지만 어쨌든 임대로 일단은 뭐 주급 그만큼의 분량을 덜어냈다는 것 자체는 첼시에 있어서는 네. 나쁘지만은 않은 방출 같다는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스털링 얘기해봤고요. 뭐 그리고 아스날에서 또 한 명의 선수가 영입이 됐는데 이제 메리노 선수 얘기는 네. 많이 나왔는데 오피셜 뜬지는 또 얼마 안 됐어요. 사실 뭐 미켈 메리노 선수는 이제 뭐 한 달 전부터 네. 뭐 영입한다 만다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선수고 그래서 막 그때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결국 이적 시장 막판에 영입이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적료는 3,200만 유로고요. 96년생 중앙 미드필더 자원입니다. 그래서 아스날이 일단은 그 메잘라 자리 왼쪽 메잘라 그 자리 좀 많이 원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메리노가 잘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게 합류가 됐지만 당장 합류를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네, 좀 부상이 생겼어요. 있어가지고. 네. 네, 부상이 이제 마갈양이스랑 경합을 하다가 마갈양이스한테 깔렸다고 맞아요. 해요. 그래서 오히려 훈련하서. 훈련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10월까지 이제 부상으로 결장한다고 하는 게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입을 했지만 우리가 모습을 볼 수 있는 조금 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라이스가 어쨌든 한 경기 빠져야 되는 상황이라 진짜 네, 메리노가 있었다면 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 것 같긴 합니다. 네. 심지어 이제 라이스 선수가 빠지고 메리노 선수도 원래 뛰어야 되는데 빠지고 심지어 파티 선수가 최근에 좀 폼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경기들을 좀 어떻게 중원 조합을 가져가야 될까라는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그 다음 경기가 토트넘전이라는 네. 걸 고려를 했을 때 또 조르지뉴 이렇게 되면 조신 나와야지 어떻게? 또 이것도 모르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경기가 될 거기 때문에 메리노 선수의 부상 이탈이 좀 아쉬울 수밖에 없죠. 근데 어쨌든 메리노 선수가 팀에 합류를 하게 되면은 10월달 이후에 어쨌든 그동안 이제 아스날의 중원에 있는 선수들과는 좀 다르게 이 선수는 직접적으로 박스에 들어가서 골 넣는 능력도 있고 네. 어쨌든 뒤에서 좀 공격적인 무언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 아스날에 있어서는 거의 뭐 마지막 퍼즐 한 조각 정도로 채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영입이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메리노까지 살펴봤고 그래서 아스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팀은 리버풀입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되게 이적 시장이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이번 막 영입 거절당하고 영입 거의 하려 그랬는데 그 반다이크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감독이 바뀌었는데 뭐 어렵지 않으니까 새로운 감독이나 이런 거 적응하는데 어렵지 않겠느냐. 괜찮다. 선수가 바뀌지 않았다. 돌려간 거죠. 네. 영입해라. 아니 선수 한 명도 안 바뀌었잖아. 네. 영입해라. 이런 느낌. 그리고 심지어 이제 리버풀은 이제 저희가 얘기하겠지만 키에사 영입 전까지 영입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리버풀이 과연 이렇게 이적 시장 끝낸다고라는 좀 아쉬움이 많았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다행히도 뭐 영입은 한 명은 일단 됐고 한 명은 됐고 한 명은 이제 나중에 와요. 네,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이제 마마르다슈빌리 골키퍼입니다. 3천만 유로 이적료 생각보다 비싸요. 그래서 2000년생 골키퍼입니다. 저 유로에서 볼 때 2000년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리네요. 네, 이제 발렌시아에서 뛰는 골키퍼인데 선방 능력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 2000년생 골키퍼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미래를 이끌어 나갈 키퍼 중 한 명이겠죠. 이제 뭐 발렌시아에서 이제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고 특히 이번에 진짜 유로에서 조지아를 이끌고 돌풍을 이끌었던 주역 중 한 명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선수죠. 조지아 토너먼트 진출이 진짜 큰 한 축을 담당하고 당연하죠. 있는. 그 이제 그 유로 진출한 팀들 중에 가장 순위가 낮았던 팀인데 거의 뭐 이제 이 선수가 멱살 캐리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영입이 됐고 근데 이제 이번 시즌까지는 발렌시아 임대기 때문에 리버풀에선 이번 시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알리송이 있으니까 뭐 오든 안 오든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다음 세대를 또 준비하는 리버풀. 알리송의 좀 미래를 생각을 하는 결정. 저는 이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 시즌 합류를 안 한다는 점 좀 아쉽다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뭐 지금 데려와봤자 쓰지를 못하니까. 지금 뭐, 데려와봤자 알리송이 있는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도, 어쨌든 미래를 대비한 선택이라 저도 좋았다고 평가를 해요. 네, 그리고 다음이 이제 진짜죠. 이제 페데리코 키에사 영입이 됐습니다. 1,300만 유로 생각보다 큰 이적료는 아니고요. 싸다. 97년생 포워드로 뭐 사실 이 선수의 이름값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벤투스에서 뛰었던 윙어고 이제 예전에 유로 2021이었나요? 유로 2020, 그러니까 21년에 한 유로 2020. 네. 그렇죠. 이제 이탈리아가 우승을 할 때 이탈리아의 주전 윙으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이제 뭐 키에사 선수가 사실 부상 문제가 좀 부상 이력이 좀 화려해요. 그래 그 점을 제외를 한다면은 이 정도 이적료로 데려온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가성비입니다. 뭐 일단은 지난 시즌만 놓고 보면은 9득점 리그에서 2어시스트 그리고 2207분. 그래서 이제 지난 시즌 그나마 좀 많이 뛴 거긴 한데 그래도 부상의 마술을 피해갈 수는 없었고 그래도 그나마 뭐 지난 시즌은 거의 못 뛰었는데 그래도 좀 뛰었다. 뭐 이게 그나마 좀 긍정적인 것 같은데 진짜 뭐 실력만 보자면 의심할 필요가 없지만 역시 부상 문제가 좀 크겠죠 이 선수는. 네. 그리고 뭔데 리버풀은 그래도 그 점은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실 그 자리에 띄워줄 선수들은 있긴 하거든요. 이제 살라나 디아스, 각보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키에사 선수가 아무래도 부상 관리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부상 관리만 된다면 좋은 선수니까 이런 선수들이랑 좀 번갈아 가면서 기용을 하면은 충분히 리버풀 윙어진에는 없는 그런 직선적인 돌파나 이런 걸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적료가 사기입니다. 1,300만 이거는 진짜 이거 말이 안 되죠. 솔직히 이거는 망해도 돼요. 이거는 망해도 1,300만 유로 날렸다. 괜찮아.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싼 이적료이기 때문에 키에사 선수가 이제 유벤투스에서 좀 막판에 좀 아쉬웠다고는 하지만 그에 비해서 이제 이 이적료를 주고 영입을 했다는 거는
리버풀 입장에선 매우 좋은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버풀이 진짜 딱 한 명만 샀는데 한 명을 좀 잘 사지 않았나? 가격도 그렇고 어쨌든 키에사 선수가 또 고점을 찍는 네. 날이 오면은 이제 폭발적인 돌파나 슛 이런 것을 보여주는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영입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지난 경기에는 벤치는 넣지 않았고 일단 그 경기만 좀 보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라운드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맨시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맨시티에선 귄도안이 한 시즌 만에 돌아왔습니다. 거의 뭐 바르셀로나 임대를 떠났다 돌아왔다 해도 과언이 네. 아닐 정도로. 근데 어쨌든 이번 시즌 이제 바르셀로나가 좀 재정 문제나 특히 이제 다니 올모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선수 등록을 못했다고 해요. 네. 놀라운 건 이제 그래서 귄도안을 방출을 했는데 그래도 못했다라는 게 좀 더 놀랍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했어요. 네, 지금은 경기 등록을 했는데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했죠. 했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제 귄도안 선수를 좀 자유계약으로 풀어주면서 이제 맨시티가 자유계약이 된 귄도안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냥 개꿀이 아닌가. 영원인데 귄도안이. 영원이고 심지어 귄도안 선수가 뭔가 이제 못해가지고 나간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도전을 본인이 원해서 나간 거잖아요. 네, 저번 시즌 특히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사실 거의 뭐 준주전급으로 갔는데 좀 쉬엄쉬엄 하면서 하지 않으면 갔는데 근데 갑자기 갈려서 왔어. 갑자기 갈려서 그냥 리그 뭐 전 경기 뭐 뛰었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많은 경기를 소화를 하면서도 괜찮은 폼을 보여줘서 귄도안 선수가 맨시티를 간 것은 맨시티 입장에서는 자유계약으로 샀다? 이거 굉장히 좋은 영입이죠. 그래서 맨시티도 지난 시즌 돌아보면은 그 귄도안 나간 자리가 좀 느껴지긴 했거든요. 뭐 이번 시즌 초반 들어서 코바시치가 좀 잘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딱 그 자리가 조금 뭐 마테우스라든지 누네스라든지 아니면은 또 한 명 더 있었는데 누구였지? 어쨌든 뭐 조금 아쉽긴 했거든요. 코바시치다 그게. 코바시치라든지 그 자리에서 뛰는 선수들이 조금 아쉬운 면이 한두 번 좀 발견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마테우스 누네스를 영입을 했는데 좀 실망스러워서 귄도안의 대체자를 결국 귄도안으로 영입을 해버렸죠. 우리 여기는 뎁스가 더 부족한 팀이 아니라 중원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서 귄도안이 막 진짜 바르셀로나처럼 매 경기 또 뛰어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딱 중요한 순간에만 나와서 활약을 해주면 되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자유계약으로 영입했다는 점이 일단은 굉장한 플러스 요소고 어쨌든 패배 축구를 경험했던 선수가 다시 이제 돌아왔다는 거는 맨시티 구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영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귄도안 선수의 영입도 역시 플러스밖에 없는 그런 요소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제 귄도안 선수가 나이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약이나 그런 활약상은 좋기 때문에 맨시티가 이제 저번 시즌 아까 말했지만 좀 아쉬웠잖아요. 네. 귄도안 있었으면 좀 박스 타격이나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런 점을 결국 메워줄 수 있는 영입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귄도안은 일단 또 적응이 필요 없다는 게. 맞다. 네. 적응 필요 없죠. 그래서 바로 또 경기도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 시즌 맨시티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맨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맨유도 이번 시즌 참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마감 시간에도 쉬지를 않았습니다. 일단은 얘기가 계속 나오던 우가르테 선수 영입이 확정이 됐고요. 5천만 유로 이적료라고 하네요. 와 얘는 돈을 얼마나 쓰는 거야? 근데 맨유는 수입이 많아서 네. 그런 브랜드나 이런 거 수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쓰는 거는 정당한 사실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가르테 선수를 이적 시장 마지막 날에 5천만 유로를 주고 영입을 했고 이제 지난 시즌 이제 PSG로 이적을 했지만 이제 좀 기대에 비해 실망스러운 활약을 보여줬고 결국 한 시즌 만에 맨유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 선수는 PSG 갈 때는 거의 성공이 보장된 선수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일단은 진짜 뭐 기회를 못 받은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출장 시간도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살려야 되는데 이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포백 보호나 이런 수비력 이런 점에서는 매우 좋은 평가를 들었던 우가르테지만 이제 좀 발밑이 아쉽고 좀 빌드업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인다라는 갑자기 누가 생각나는데? 지금 뛰고 계시는 누가 네, 생각나는데요? 특히 이제 뭐 저희가 2부에서 얘기할 그 경기의 주범과 관련이 있죠. 카세미르랑 약간 스타일이 비슷해 보이는데요? 근데 뭐 카제미르는 그에 비해서 좀 이제 카제미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앞에 나가서 밀어 끊는 스타일이라면 우가르테는 이제 좀 그렇게 막 몸이나 이런 거는 좋진 않은데 좀 수비 위치를 영리하게 잡아서 유용하는 수비 위치를 영리하게 잡아서 수비하는 유형의 선수기 때문에 좀 차이점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의 테나의 전술을 생각해 본다면
카제미로 자리에 우가르테가 들어가면 그렇게 또 중원 문제 해결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카세미로가 경제 뭐 실수를 하긴 하고 뭐 그런 게 화제가 되긴 했지만 사실 뭐 그게 나중에 얘기하겠죠. 메인 문제는 또 아니었거든요. 그게 예. 메인 문제가 네. 아닌데 이게 우가르테 선수를 사서 좀 몇 경기 정도는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게 나중에 또 문제로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지금 중원에 이제 사실은 원래 카제미르 선수가 이제 이번 시즌 거의 뭐 플랜에서 제외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커뮤니티 실드 결승이나 이런 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이제 시즌 초반의 활약이 또 심지어 리버풀 전 경기 전까지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카제미르 선수를 뭐 백업으로 두고 우가르테 사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래서 우가르테를 좀 주전급으로 주고 미리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네. 우가르테도 야, 이것도 좀 오래된 떡밥이죠. 우가르테도 좀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영입이다. 근데 어쨌든 그 자리에 선수 보강이 되어야 됐다는 건 사실이었고, 특히 이제 뭐 이번 경기에서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카제미르 대신에 들어온 선수가 이제 04년생 콜디어 선수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럴 정도로 좀 수비형 미드필더의 선수가 없었는데 우가르테를 영입을 하는 건 저는 좋은 선택이라 생각을 하지만 이 전술로 가면 좀 우가르테도 또 욕바지가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은 드네요. 그러니까 우가르테가 나쁜 선수는 아니지만 지금 시스템 내에서 우가르테가 어느 정도 활약을 해줄지는 좀 의문이 된다. 네. 그런 선수의 장점을 살려서 좀 전술을 짜야 되는데 자꾸 올린다니까. 자꾸 네. 6번 선수를 8번으로 쓴다니까. 우리 테나우시는 그게 저는 문제라 생각을 해서 우가르테도 당연히 해야 되는 영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욕바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예상이 좀 드는 건 사실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5천만 유로 적지 않은 이정도네. 일단 이 정도 가치는 있는 선수긴 하니까 그렇죠.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팀 넘어가 보면은 메뉴에서 이제 첼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첼시는 이제 아까 아스날과 관련이 있는데 어쨌든 맨유와 또 관련이 있는데 이제 첼시의 제이든 산초가 임대로 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산초 선수가 또 첼시 팬 출신이라 결국 첼시에 간대요. 그래서 뭐 일단 임대이긴 한데 뭐 이적 조항이 여기는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첼시가 14위 이상 기록할 시 이적 조항이 발동한다고 하네요. 이런 왜 건 거야 거의. 사실상 뭐 이룰 수 네. 있는 조건이죠.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조건들을 달고 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옵션은 왜 건 걸까요? 근데 또 저희가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14등은 이거. 뭐 당연히 뭐 영입된다고 봐야 됐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천만 플러스 500만 유로의 그런 선임대 형식으로 선임대 후 영입 방식으로 영입이 됐고, 그래서 이제 스털링과 스왑딜 이야기가 먼저 나왔지만 결국에는 별개의 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써줬네요, 예준이가. 그래서 일단은 산초 같은 경우는 맨유에서 뭐 뛰나 뭐 했지만 결국은 이제 플랜에서 또 제외가 되면서 이제 여러 이적 상황들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 첼시가 뭐 스터링 나간 자리 뭐 그런 자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선 자원에서 퀄리티는 좀 사실 아직까지도 아쉽기 때문에 뭐 영입을 했는데, 근데 이제 결국 첼시도 이제 뭐 산초의 특성을 생각해봤을 때 과연 이게 맞나 싶긴 합니다. 어쨌든 뭐 산초도 이게 싼 선수는 아니거든요. 뭐 이적료 자체는 뭐 엄청나게 비싸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주급도 그렇고 또 굉장히 좀 스털링보다는 낮지만 어쨌든 높은 주급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도 평가가 똑같은 것 같아요. 이해하는 안 되는 영입은 아니고, 특히 이제 또 다른 윙어들과는 다르게 뭔가 좀 풀백이나 이런 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윙어라서 생각은 들어서 영입할 가치는 있었다고 생각은 들지만 굳이? 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이미 선수가 많은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 유형이 다 다르고 그런 건 맞는데 그게 야구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제 뭐 좌타 우타 뭐 변화구에 강한 선수 막 이런 선수 그런 느낌? 그래서 뭔가 좀 이거 교통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뭐 일단은 지금 이선 자원, 그러니까 숫자는 좀 많긴 해요. 뭐 펠릭스, 네투, 뭐 무드릭, 마두에케, 팔머, 그다음에 윙쿵쿠 뭐 이 정도까지 다 윙포워드 가능한 선수라고 봐야 되는데, 뭐 일단은 근데 이제 무드릭은 솔직히 조금 요즘 마레스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고 스타일상. 그리고 마두에케가 마레스카 스타일에 맞긴 하지만 이 선수는 이제 실력 자체가 좀 널뛰기가 심해가지고 좀 강팀 경과의 경기에서 좀 버로우하는 경우가 많아서 믿기 힘들고,
뭐 그리고 이제 펠릭스는 또 전문 윙어를 하긴 좀 어렵고. 네, 그리고 또 네트 선수는 좌우가 가능하고 돌파력은 좋지만 또 부상이라는 변수가 그렇죠. 항상 가지고 있는 선수고. 그리고 은근쿤 사실 뭐 윙포워드 가능하긴 하지만 그렇긴 하네. 윙어 했으면 좀 아깝긴 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팔머는 거의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로 기용한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자면 또 윙어가 없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있지만 들으니까. 없다. 윙어가 있지만 사실 없다. 이선이 네. 많아요. 근데 네. 윙어가 없다. 그래서 아, 일단은 이해가 되긴 하네요. 그래서 그래서- 산초를 데려온 뭐 표면적인 이유는 뭐 이해는 가능합니다. 충분히. 네, 그래서 어쨌든 산초가 좀 저렴한 가격이 영입이 된 건 네. 사실 이거는 거의 4분의 1가예요. 4분의 1 반액 대매출도 넘었어요 지금. 이제 사실 맨유가 거의 뭐 초반에 언급했던 가격이 4천만 네. 파운드 이 정도 됐는데 이제 뭐 그 절반의 가격에 네. 거의 사고 데려왔다는 거는 그다음에 선임되면은 또 장부상 이득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시즌으로 미룰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첼시에 있어서 좋은 영입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죠. 이제 산초가 이게 저번 시즌 도르트문트에서 좀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다고는 하지만 이 선수가 좀 풀백이나 이런 걸 많이 탄 선수인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란 약간의 걱정은 또 들긴 합니다. 뭐 일단은 마레스카 전술 자체가 뭐 윙포워드가 있으면 갑자기 풀백이 오버래핑하고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윙어는 좀 이제 측면에서 좀 그냥 있다가 좀 내주는 약간 더미 역할을 수행하게 해서 그래서 이런 거에 산초가 잘 맞다라는 또 의견도 있고 오히려 이제 풀백이 공격적으로 이제 뭐 오버래핑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산초가 고립될 것이다. 뭐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약간 팽배한 상황인데 근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자면은 산초는 잘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히려 이렇게 조금 이게 평가절하할 수 있는 걸 수 있는데 조금 별거 아닌 역할을 맡기는 게 약간 좀 부담이 덜한 역할? 뭐 네가 다 뚫고 뭐 골로 뭐 네가 찬스 메이킹 직접 해줘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어그로를 가볍- 끌고 내줘 그냥 내주는 역할 평범하게 풀백한테 내주고 뭐 지금 메잘한테 내주고 공격수한테 내주고 이런 건 그냥 쉬운 것만 좀 시키다 보면은 그리고 사실 공 자체는 엄청 잘 다루는 선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측면에서 그냥 볼 돌리다 그냥 드리블하다가 뺏길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한정적인 역할을 주면은 또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 맨유에선 조금 불분명한 역할을 맡아서 좀 불분명하게 활약하다가 불분명하게 좀 반출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첼시면 조금 더 그래도 명확한 위치를 좀 받지 않을까. 네, 어쨌든 또 네. 양 풀백들도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윙어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어쨌든 다른 득점을 해주는 선수들이 좀 있는 편이니까 산초가 좀 활약할 여지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마두에키 이런 선수들이 이제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또 강팀과의 경기에서 버로워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산초 같은 선수가 또 폼을 되찾아준다면 첼시 입장에서는 또 챔스권 진입이나 이런 거를 또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드네요. 뭐 그래서 물론 잘 됐을 경우에. 그래서 진짜 뭐 희망 회로를 돌려본다면은 뭐 이선에 막 펠릭스, 네투, 그다음에 팔머, 뭐 산초 이렇게 돌려가면서 쓰면은 진짜 상대 정신 네. 못 차리지. 그래서 최강의 조합을 약간 찾게 된다면 여기서 진짜 첼시의 이선이 엄청나게 강력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 요 선수들이 진짜 잘했을 때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고점을 생각하면 진짜 거의 프리미어리가 최고급도 가능한 선수들이잖아요. 이 조합들이.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고점을 되찾는다면 좀 좋은 일이겠지만 사실 산초가 좀 아쉬운 게 이제 멘탈이나 워크에스 이슈거든요. 뭐 그렇죠. 네. 저번 시즌에 이제 또 고향으로 돌아와서 향수병에 걸리신 고향-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도 있고 어쨌든 또 테나흐 감독과 좀 문제를 일으켰던 전적이 있을 정도로 또 감독과의 마찰이 있었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많이 케어를 해줘야 된다는 게 좀 변수가 당연히 될 것 같습니다. 좀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쓸지 마레스카가. 그래서 좀 걱정이랑 기대 모두 받고 있는 산초의 상황이란데 근데 일단은 뭐 가격이 비싸지 않으니까 뭐 그런 점은 좀 긍정적인 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팀 한번 다음 팀 넘어가기 전에 또 첼시는 영입은 아닌데 이게 재계약 소식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다뤄보고 가야 될 것 같네요. 네, 이제 니콜라 잭슨 선수가 이제 종전 계약이 2031년까지였는데 2년 더 늘려서 2033년까지 재계약을 해당합니다. 와 33년 오긴 하냐? 이거 뭐 33년? 이건 9년 9년 남았어요. 9년 24년이니까 지금 네, 사실 그때 올림픽이 어디서 열릴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아직 안 정해졌죠. 아직 안 정해졌죠. 그거 우리가 막 네. 뭐 도전한다 안 한다 뭐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맞나? 그러니까 그래서- 월드컵도 뭐 안 정해졌고. 근데 굳이 해야 되나요?
굳이 이걸 지금 계약 기간이 근데 왜 31년까지였으면은 지금 2024년이니까 7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왜 이걸 9년으로 늘렸는지. 저도 굳이라는 생각이긴 하네요. 뭐 일단은 뭐 니콜라스 잭슨이 우리가 약간 밈화돼 가지고 뭐 결정력이 없는 선수 뭐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일단 액면가 스탯만 보면 나쁘지 않아요. 사실 저번 첫 프리미어리그 첫 시즌 리그 14골 괜찮다. 아니,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정료가 싼 편이었다는 고려를 한다면은 또 체지에서 그만큼 욕 먹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뭐 그리고 뭐 나이도 어린 선수고. 나이도 어린 선수고 그리고 또 성장 가능성이 없는 선수는 또 아니기 때문에 잭슨 선수가 좀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생각보다 좋은 점을 보여주고 있어서 뭔가 이제 결국 이번 시즌 주전 공격수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뭐 오시면 온다 안 온다 하다가 결국 못 왔으니까. 그래서 잠재력이 있고 또 첫 시즌을 보면 기대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아니 굳이 재계약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잭슨 지금 잘하는 선수도 아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챔피언스리그나 뭐 그 이상을 노리는 첼시이기 때문에 잭슨 이상의 선수를 분명 데려올 거란 말이에요. 당연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되면 이 잭슨의 이 9년 남은 계약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 물론 이제 뭐 미국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조금 약간 될성 부른 떡잎들 그냥 처음부터 막 10년 이렇게 계약 박는 경우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좀 축구를 많이 봐서 그런지 이해하기는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저도 뭐 야구를 보지만 아니 축구인데 이거는 그리고 야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즌 망한 팀들이 그냥 트레이드 해가지고 그냥 다 갖다 팔고 이럴 때 이제 더미로 막 어디 가고 이런 게 가능한데 프리미어리그는 그렇게 나 우리 리빌딩 할 때 하고 다 팔면은 진짜 뭐 강등돼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그다음에 애초에 트레이드라는 개념 자체도 좀 희미하기도 하고 생소하고 뭐 스왑 딜도 하기 좀 어려운 게 사실 축구인데 저도 이게 진짜 MLB도 아니고 이거 9년 계약을 박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도 어렵긴 하네요. 굳이 그랬어야 근데 될까? 잭슨한테 그 정도 그걸 봤을까요? 이 뭐라 그래요? 포텐? 진짜 에디터라도 봤나? 진짜 190이다. 아 이거 무조건 9년 계약. 이런 진짜 이런 거 아니고는 저는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네요. 그다음에 당장 지난 경기만 해도 정상없이 빠와과를 미치게 하는 진짜 네. 스타성을 뭐 보여주긴 했는데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스타는 맞아요. 네,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니켈 선수가 이제 뭐 비판을 했는데 그다음 경기 바로 골 넣고 세레머니 한 거 보면 이 선수는 스타는 맞아요. 그러니까 멘탈은 참 이게 좋아. 멘탈은 참 좋고. 근데 그래서 이 9년 계약은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는 가기는 어렵다. 근데 뭔가를 받겠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를 받다. 그러니까 축구계에선 진짜 처음 있는 일이라 이 정도가.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를 장기 계약하는 건 있는 일이지만 약간 이렇게 애매한 선수를 장기 계약하는 거는 처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막 빌바오나 이런 팀들이 막 이냐키인가 이런 선수들이 막 2029년까지 계약 받는 건 와 멋있다. 근데 왜 이거 잘하는 선수잖아요. 심지어 잘하는 선수고 심지어 빌바오 이런 팀들은 제약이 있으니까 이제 지역에서 있는 선수들을 영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종신하겠다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종신하겠다고? 그래서 화가 약간 나잖아요. 아니 감히 이런 생각으로 화가 나는 몇몇 팬들은 화가 나는 그런 굳이 그럴 것까지 있나?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약간 많이 이해가 안 간다. 굳이 그러니까 사실 계약이 막 2, 3년 정도 남아있으면 이해는 돼요. 잘하는 선수인데 2, 3년 남아서 연장 그냥 아예 그냥 팀에 묶어두려 9년 계약을 했구나. 인정. 근데 7년 남았는데 9년으로 연장 9년으로 연장 이거 애매하긴 하네요. 왜? 이해가 안 되긴 하네요. 근데 뭐 보긴 봤겠죠. 그래서 잭슨을 첼시 팬분들은 되게 오랫동안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첼시에 갖고 이제 좀 빅팀은 아니지만 좀 중소 팀들도 영입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정말 뜨거웠죠.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머스부터 볼 텐데 본머스가 케파를 임대를 했습니다. 첼시와 이제 계약 연장을 한 다음에 임대를 떠났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적하자마자 또 선발 출장도 하고 그다음에 원래 기존 골키퍼였던 네트 선수가 또 임대를 갔기 때문에 아스날에 저희가 얘기를 안 했지만 아스날이 또 네트를 임대 영입을 했죠. 그래서 그걸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쇄 작용으로 이제 첼시에서 케파를 임대로 데려왔고 사실 케파 선수가 거의 뭐 첼시의 천덕꾸러기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거의 뭐 1군 플랜 당연히 제외가 됐고 웃긴 거는 케파가 이제 저번 시즌에 레알 마드리드로 임대를 갔는데
이번 시즌도 계속해서 레알 마드리드의 콜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아니 거기가 바보냐고. 쿠르투아하고 루닌이 있는데. 그래서 케파 선수가 좀 마지막까지 안 나가는 모양새였는데 이제 네토 선수가 나가게 되면서 본머스 임대 확정이 됐고 이제 뭐 이적하자마자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케파는 꾸준하게 별일 없으면 뛸 것 같고 뭐는 본머스가 그래도 지난 시즌 해가지고 강해지는 모습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이번 시즌 솔랑케 빠져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본인 입장에서는 뛸 곳이 일단 필요했는데 뭐 당연하죠. 잘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브라이튼인데요. 브라이튼이 이제 카디올루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99년생 풀백이고요. 그리고 약간 칸셀러랑 비슷하게 좌우 다 가능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적료는 3천만 유로로 꽤 큽니다. 크루이키에 선수 치고. 네, 이제 티르키에서 국대 풀백으로 뛰고 있는 선수고 또 이제 유로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선수 중 하나죠. 그래서 이제 주로 왼쪽 풀백으로 좀 원래 윙어 출신이지만 왼쪽 풀백으로 뛰고 있는 선수라 더 기대가 되고 또 브라이튼이니까 좀 더 좀 기대가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뭔가 다른 팀이 노리면은 좀 그런데 뭐 브라이튼 딱지 붙여서 뭔가 잘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선수도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긴 합니다. 이번 시즌 이제 브라이튼이 왼쪽에 원래 에스투피니안이 있었지만 에스투피니안도 좀 부상을 많이 나가는 선수고 네, 뭐 지난 시즌 많이 못 나왔죠. 지난 시즌 많이 못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자리 로테를 좀 돌 수 있는 선수로 카디올로 선택을 했고 카디올로가 또 이제 오른발 윙을 쓰는 왼쪽 풀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좀 인버티드 풀백이라고 하는 저희가 말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은 기대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뭐 그리고 오른발에 쓰기 때문에 충분히 또 오른쪽도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브라이튼의 풀백 뎁스에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브라이튼이 이제 조금 이건 시간이 지난 얘기긴 했는데 이제 매튜 오라리 선수도 영입이 됐고 근데 이 선수는 이제 셀틱 출신인데 근데 그래서 스탯 찾아보니까 좀 쩔더라고요. 지난 시즌에 18득점 13도움 그래서 30개가 넘는 공격 포인트를 생산한 선수고 뭐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도움 3개나 기록했는데 근데 아쉬운 거는 오자마자 첫 경기에서 또 부상당해가지고 부상을 당해서 11월까지 출전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좀 이적 온 선수들이 첫 경기에 이렇게 부러지는 거 보면은 이건 좀 진짜 좀 억가가 아닌가. 뭐 그리고 뭐 저기 독일에 보면은 사실이에요. 뭐 프리시즌에 부러진 선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좀 이런 선수들이 좀 부상을 당하는 거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좀 영입이 되고 평가를 해야지 좀 이게 잘 됐다 안 됐다 할 수 있는데 이거 첫 경기부터 좀 많네 이번 시즌 뭐 요로도 그렇고 메리노도 경기는 아니지만 훈련하다가 부러졌고 그리고 오라일리도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느낌입니다. 보려면 좀 시간을 기다려야 될 이 선수가 이제 것 같습니다. 소튼이나 이런 팀들 많이 노렸거든요. 아탈란타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팀들의 주목을 받던 선수라 만약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된다면은 중원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튼 왔습니다. 소튼도 꽤나 이제 영입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뭐 일단은 램스데일 골키퍼 아스날의 후보 골키퍼였는데 영입이 됐습니다. 1,800만 유로 꽤나 투자를 했네요. 1,800만 유로고 그다음에 이제 아스날에서 후보로 머물러 있던 골키퍼였는데 이제 소튼이 리그 이제 경기를 치르면서 이제 골키퍼의 문제가 드러났죠. 뭐 골키퍼 실수해서 하나 먹기도 했잖아요. 골키퍼 실수해서 하나 먹기도 하고 어쨌든 좀 그동안 소튼 골키퍼가 좀 불안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적 시장 마지막 날에 이제 큰 돈을 들여서 샀습니다. 사실 소튼 입장에서는 이 1,800만 유로는 거의 뭐 클럽 레코드급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팀 내 주급 1등입니다. 그렇죠. 무조건 그래야죠. 그래서 영입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건 램지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뭐 일단 첫 경기 바로 나오긴 했죠. 램지데일 나와서 3실점을 했는데 램지데일은 불쌍합니다. 램지데일은 죄가 없어요. 앞에 그 쓰레기들이 잘못이에요. 그래서 램지데일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근데 어쨌든 뭐 램지데일 선수가 막을 걸 막아주고 또 막을 거 이상으로 또 막아준다면 팀 내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니까 어쨌든 뭐 그 경기는 뭐 그 경기고 다른 경기들 기대해봐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램스데일에 이어서 이제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이 선수는 이제 마감 시즌은 아니고 조금 전인데 영입이 됐고 이제 1,500만 유로 이적료고 04년생입니다 미드필더인데 이 선수 공 잘 차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스포팅 출신이고 뭐 지난 시즌 이제 뭐 에스토릴 뭐 그런 팀으로 임대가 됐는데 거기서는 이제 주전으로 좀 뛰었더라고요.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스포르팅으로 이번 시즌 임대 복귀를 해서 좀 주전으로 뛸 것으로 기대가 됐는데. 스포르팅의 재정 상황이 좋지가 못해서 좀 많이 싼 가격에 팔렸다고 해요. 그래서 스포르팅에 주목받았던 선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 선수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 잘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경기도 이제 좀 후보로 몇 번 나왔는데 보법이 달라요. 그냥 딱 보여요. 아, 이 선수 재능이 얼마나 다르다. 기대가 된다. 장기적으로는 좀 선발로 써도 될 것 같네요. 당연히 선발로 써야 되는 선수고 그래서 좀 저는 이 정말 뭔가 18번이랑 페르난데스라는 이름이 있으면 뭔가 믿음이 가요. 축구를 잘할 것 같아.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 같은 경우도. 네. 그래서 이 선수도 좀 만약에 소튼의 팀 상황이 좋아진다면 중원에서 매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입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뭐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뭐 굉장히 얘 잘해. 네. 깜짝 놀랐어요. 주목해 보면 이번 시즌 또 좋을 것 같네요. 이제 그리고 잔잔바리 영입으로 이제 라이언 프레이저 선수 라이언 프레이저가 자의 계약으로 합류가 됐습니다. 뭐 네. 지난 시즌도 있긴 했는데 지난 시즌 임대였고 솔직히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의 계약이라 그냥 스쿼드 채우려고 데려온 거 아닐까요? 근데 못하는데 프레이저를 데려왔고요. 그리고 또 코르네를 웨스트햄에서 임대 영입을 했는데 둘 다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안 돼요 팀에.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윙어 뎁스를 채우려고 영입을 한 것 같은데 뭔가 두 선수 다 저번 시즌 프레이저가 챔피언십에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챔피언십에서 나쁘지 않았다는 게 프리미어에서 좋다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코르네는 저번 시즌 그리고 저번 시즌 웨스트햄에서 일단 경기보다 병원에 누워있던 시간이 더 많았던 선수고 근데 나와서도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던 선수라 사실 큰 기대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소튼이 이제 그 프리미어리그 20개 구단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영입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이번 시즌 진짜 영입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램지데일 말고는 A급은 딱히 없는 것 같아서 이럴 거면 그냥 확실한 거 하나 긁지라는 생각이에요. 아쉽다. 그런 느낌입니다. 소튼이 시즌 초반에 좀 예상대로 고생을 좀 하고 당연히 있는데 예상대로 3패를 하고 있죠. 좀 반등이 가능할지 이 선수들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그 다음 같습니다. 경기 맨유입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긴다고 생각을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솔직히 맨유도 지금 해볼 만한 팀 상태가- 중에 하나긴 하니까 맨유가 지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걸 고려를 한다면은 그다음에 전술 상성도 봤을 때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맨유가 과연 이것까지 지면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생각은. 소튼이 좀 점유율을 그 많이 가능성은 낮겠지만.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과연 네. 소튼을 상대로도 4-2-4-0을 할지 아니 리그 19위 팀, 리그 1득점 팀한테 진다? 이거는 경실 사유가 되죠. 근데 그래서, 어쨌든 사실 그럴 가능성은 네. 적고 소트는 좀 기적 시장에 돈을 많이 썼지만 실망스러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다음 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팰리스. 마지막 팀 크리스탈 팰리스고요. 팰리스도 굉장히 쏠쏠한 영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수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선수 막상스 라크루아라는 선수고 이 선수 00년생 중앙 수비 선수입니다. 볼프스부르크 출신이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볼프스부르크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이나 가운데 센터백으로 쓸 것을 예상이 되고, 특히 이제 게이 선수가 팀에 남게 되면서 이제 이 선수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오른쪽 스토퍼나 이런 역할로 좀 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원래 게이가 뭐 나간다 만다 뭐 한 얘기가 있었지만 뭐 뉴캐슬 남았고, 이적설이 지나게 네. 떴는데, 네, 그 결국 게이가 남으면서 이제 뭐 안데르센이 풀럼으로 이적을 했는데 그 안데르센이 맡던 역할을 그대로 맡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 라크루아입니다. 뭐 그리고 볼프스부르크에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많이 뛰어가지고 어린 선수인데 네. 뭐 그래서 일단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고 뭐 피지컬도 좋은 선수니까 네, 또 이제 네. 감독이 분데스리가에서 좀 많이 있었던 네. 글라스너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뭐 적응이나 이런 것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뭐 그리고 가격도 나쁘지 않아요. 가격이 굉장히 싼 편이죠. 1,810만 유로라고 일단 그래서 풀몹 기준으로 나옵니다. 라크루아 영입은 또 플리스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영입이 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선수 또 영입이 됐는데 에디 은케티아 선수 영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99년생 공격수고 아스날의 이제 후보로 지난 시즌에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 좀 떠나게 됐네요. 그래서 2,970만 유로로 펠리스가 상당히 과감한 투자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테타가 주전으로 나오고 있는 펠리스지만 마테타가 뭔가 좀 올림픽에 간 이후로 좀 상태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좀 은케티아를 데려온 것 같은데 사실 모르겠어요. 이걸 이 정도 가격을 주고 산 선수는 맞나? 라는 생각이 일단은 드는 건 은케티아가 약간 고점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뭐 10골 넘게 기록한 시즌들도 있고 뭐 그리고 네. 한때는 아스날의 주전
잠깐 했었던 적도 있고. 잠깐 했었던 적이 있고 그리고 특히 뭐 이제 압박이나 이런 점에서 좀 좋은 평가를 들어서 그리고 선수지만 결정력도 좋은 선수라는 평가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때 최근에 보여준 거를 고려를 네. 한다면은 좀 아쉽죠. 뭐 최근에는 사실 뭐 했는지 잘 모르겠긴 사실 해요.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뭐 이제 공격수가 필요하다 아스날에 대해서 네. 얘기를 했지만 은케티아를 써보자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네. 네, 그래서 좀 은케티아가 아스날에 좀 아쉬운 활약이 있었는데 어쨌든 거의 뭐 3천만 유로에 가까운 가격으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팰리스로. 그래서 일단 이거는 뭐 팰리스는 진짜 투자를 한 거고 아스날은 좀 잘 판 거 같은데 뭐 그래도 팰리스의 전술적 특성이나 뭐 팀 수준 이런 걸 고려해봤을 때 은케티아 입장에서는 진짜 반등할 수 있는 좀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닌가. 아마 당연하죠. 뭐 마테타가 지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 선발 뛸 것 같거든요 이번 네, 시즌에. 어쨌든 뭐 마테타의 후보 역할이나 네. 조커 역할만 해줘도 은케티아는 좋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윙포드나 이런 것도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좀 여러 군데에 많이 쓸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근데 은케티아는. 다만 비싸기 때문에 그만큼 좀 활약을 잘 해줘야 되지 값어치를 않을까. 빨리 해줘야죠. 뭐 예를 들어 그냥 서브로 나와서 한 3-4골 넣고 하면 실패거든요. 사실 뭐 10골은 좀 넣어줘야 주전으로 나오면서 그 정도는 좀 보여줘야 좀 의미가 있는 영입인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첼시에서 뭐 찰로바 이라는 선수도 임대해왔다. 임대해왔죠. 네, 이제 베티스에서 영입한 센터백인 리아드가 시즌 초반 부상을 네. 당해서 못 나오기 때문에 그 대체자로 좀 데려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실 그리고 또 시즌 막판 이게 막판에 게이가 막 이적한다 만다라는 얘기 썼는데 결국엔 남아서 뭔가 좀 찰로바를 영입을 한 게 괜히 영입했나 라는 느낌은 있긴 하지만 뭐 찰로바가 임대니까. 임대기도 하고 또 여러 자리를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중원이나 이런 데서 또 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영입 얘기는 다 끝났고 이제 방출 얘기 좀 알아보면 이제 루카쿠 나폴리 갔고, 나폴리 갔고 그다음에 맥토미니도 나폴리 갔고, 길봉호도 나폴리 갔고. 그래서 나폴리가 참 이 마지막에 콘테 감독님이 영입을 프리미어리그를 참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다 프리미어리그 네. 출신이네요. 그리고 또 이제 이적 시장 마지막 날에 브렌트포드의 아이번 토니가 알 아흘리로 이적을 했습니다. 맞아. 아이반 토니가 뭐 어디 빅클럽 간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알 아흘리로 갔고 이적료도 무려 4,200만 유로. 네. 그리고 또 알 아흘리의 선택을 받지 못한 선수가 하나 있죠. 빅토 오시멘. 아, 이제 마지막 네. 날에 정말 이적 시장을 좀 재다가- 달구었던 네. 선수예요. 진짜 이 선수 가나? 네. 첼시 가나? 이 첼시 선수는 가나? 또 선언을 했잖아요. 나 안 뛰어. 이 선수 네. 선언을 했죠. 안 뛰. 나 안 뛰어. 근데 선언했죠. 콘테도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콘테도 너 뛰게 할 생각 없었는데 같아요. 이게 이적 시장 마지막 날에 사실 그러면 이적 시장의 마지막 날의 주인공은 사실 오시멘이라고 봐야죠. 그래 원래 이적이 됐으면은 오시멘이 아마 거의 맨 앞으로 왔을 텐데. 당연하죠. 크게. 이제 마지막 날에 네. 이제 저희가 썸네일로 오시멘 첼시 이적 막 뛰어났을 텐데 이게 이적이 안 된 이유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오시멘 선수가 작년에 이제 나폴리랑 뭐 그냥 인종차별 그런 이슈가 네,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인스타그램에 이제 뭐 오시멘에 대한 인종차별이라는 노래를 올렸고 그래서 오시멘이 화가 났죠 당연히. 그래서 뭐 어떻게 나갈 거다 그랬는데 이제 구단 측에서 뭐 우리 참고 재계약하고 바이언 넣어줄게 재계약하자 이래서 재계약을 했어요 2026년까지. 근데 이번 시즌 이제 오시멘 선수가 좀 많이 부진했고 나폴리 팀도 부진해서 네. 이제 결국 오시멘을 파는 방향으로 가야겠다로 나폴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래서 좀 첼시랑 알 아흘리 측이랑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첼시가 제안을 했던 건 기존의 오시멘의 주급의 한 절반 정도의 주급을 계약을 해서 오시멘이 이건 좀 후려치겠다 하고 깠어요. 네. 근데 이제 알 아흘리랑 거의 뭐 이제 8천만 유로 이 정도로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거의 뭐 확정이 됐고 메디컬 직전까지 갔는데 이제 나폴리가 막판에 80M은 좀 안 되겠는데 그래서 뭐 기존에 나오던 뭐 바이아웃 금액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싼 편이니까. 돈이긴 하죠. 그래서 한 500만 유로만 더 받자 이래가지고 한 번 더 얘기를 했는데 알 지금 화가 났죠. 아니 미리 이거 합의를 해놨는데 갑자기 막판에 금액 올리는 게 어딨냐. 그리고 마지막에 결렬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반 토니가 대신 간 거죠. 근데 이제 이제 아이번 톤이랑 오시멘하고 둘 다 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둘 다인가요? 둘 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외국인 스팟 한 명밖에 등록을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시멘이 결렬이 되고 그 이제 쌍도덕을 보여주지 않은 나폴리 때문에 결렬이 되고 토니가 간 거죠. 어쨌든 그래서 알 아리엔 결렬이 됐고 막판에 첼시 간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주급이나 이런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이 됐습니다. 그럼 오시멘은 그냥 썩는 건가요? 오시멘은 거의 반시즌 썩는다고 보면 되죠. 콘테 감독도 그냥 얘기를 했어요. 거의 뭐 이제 루카쿠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필요 없다. 오시멘이 필요가 없다.
아, 그럼 U23 또 가야 되나? U23에 가서 아마 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플랜에서 제외가 됐고요. 아예. 그렇습니다. 뭐 안타깝긴 한데 뭐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근데 모르겠네. 사실 이게 오시멘도 결국 이적 안 한 것도 그렇지만 나폴리도 잘못이 있고 어쨌든 둘 다 잘못이 있는 건 사실 같아요. 사실 저는 나폴리가 좀 더 손해라고 보는 게 오시멘은 그냥 2군 가서 주급 따박따박 나오는 거 받아 먹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 나폴리는 이게 선수가 감가상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6개월 동안 그렇죠. 안 뛰면은 싸지죠. 네, 가치가 낮아지는데 주급도 줘야 되고 좀 여러모로 아쉬운 상황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라 결국 뭐 나폴리가 좀 막판에 과욕을 부린 게 결국엔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적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시멘 선수는 아마 이제 다음 이적 겨울 이적 시장에서 좀 주요한 또 매물로 올라오지 않을까. 당연히 이제 나폴리는 이번에야말로 진짜 팔고 싶어 하겠죠. 네. 그래서 진짜 꼭 팔아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진짜 여러 팀들이 또 달려들만 하거든요. 가격도 깎고 그러면은.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적 시장을 또 오시면은 노려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 저희가 맨유와 리버풀의 노스웨스트 더비 이야기로 돌아와 충격의 경기. 보겠습니다. 저희가 썸네일 바꾸고 뭐 제목 바꾸고 이렇게 세팅만 좀 바꾸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